패널로 토론에 함께하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김현우 부사장님, 오베이트 신동주 대표이사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상배 교수님, 기획재정부 손홍기 경제공무망 기획관님, 이렇게 7분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잘해주신 김기수 신부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포츠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시작을 전에 조금 불리한 게 패널 부분에 한 분 더 보셔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1시간 정도 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공급망 저편 시대입니다. 시대의 자립과 협력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공급망에 대해서 되게 시원한 것을 많고 저희들이 본인에서 다시 해주신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네 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손홍기 국장님 기재부의 공급망 기획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김상배 교수님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신동주 대표님 모빌리티 대표이사고요. GPU 쪽에 설계 반도체 설계 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 옆에 김영 삼성전자의 부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발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회원님께서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토론하시면서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AI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한 가지가 안 되면은 생태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급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협력을 해야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상배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연구에서 얘기했지만 풀스택으로 중국에는 개방형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국 중심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공급망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이슈가 국제적 착자, 코멘트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지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국가 안보에 속해 있는 문제를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구와 글로벌리제이션 세상 이후에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네트워크적인 모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가 믿을 만한 상태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라든지 국방 이슈까지 모든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술 이슈가 부쩍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쩍 외교의 이슈하고 좀 많이 연동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엔을 포함한 JTBS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미래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평목이 진정화, 블록화라고 하는 것들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블록화와 진정화라는 것은 오늘날 처음 발생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요즘의 특징은 그 진정화 블록화의 밑바닥에 기술에서부터 시작한 지금 사회자 연결하시는 주신 풀스테이라는 걸 만나고 해서 각각 층이나 레이어별로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같이 평등자 나가는 그런 게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층이별로도 서로 이렇게 협력하자는 그런 지경되는 게 부쩍 오래 들어와서
풀스택 AI의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엮어지게 되면서 요즘 간에 대결의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들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결속 있는 어떤 틀을 좀 만들고 나를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난 7월달에 있었던 미국의 AI 액션 플랜에서 언론들어서 AI 풀스택 패키지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목도 나오는데 사실 더 전에 풀스택 패키지에 대한 의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기술과 데이터와 산업, 콘텐츠, 서비스의 패키지가 아니라 패키지 이면에는 외교에 대한 의미와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국제정치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간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 두 가지 미국이 만들고 있고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풀스택 패키지 또는 외교의 패키지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의 패키지, 외교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게 자기 자리를 외교할 것이라는 것들이 큰 쟁점으로 국제정치 학계에서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펼쳐나가기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논의를 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또는 한반도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어서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80년대에 보면 아마 잘 알고 계시는데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일본의 주재하고 있었던 외교관이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조선의 앞으로 대비를 펼쳐나가라고 하면서 전해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러시아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연결되어서 또는 미국하고 어떤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는 부분인데 1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표국가들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전체적인 게 외교의 제도적 포지셔닝이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차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 150년 지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역전이 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미국하고의 동맹을 하고 해서 한중간의 협력을 펼쳐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이 나름대로의 우리의 풀스펙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나가는지 미국 사이에서 우리 입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세계에서도 모든 걸 다 수출했다는 그런 입장을 생각하는데요. 그 미국과 중국의 또 큰 그 기술 대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수하겠지만 현재나 우리 주주들과 이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 개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글로벌 AI 반도체 독점 들어가 지금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확보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동주 대표님이 이제 그쪽에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반도체 설계부터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성도 검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성장을 이뤘고 또 가장 큰 매출과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AI 반도체의 중요성과 기회가 점점 커지는 만큼 과연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레벨의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큰 결과를 냈었던 적이 없었다 보니까요. 내용이라는 장점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AI 반도체를 2014년부터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글로벌하게 보여서 굉장히 초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AI 반도체를 가지고 목사를 받고 19년에 저희 회사 오메이트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AI 반도체만 그러면 한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AI 반도체가 크게 데이터 모델을 학습하는 데 쓰이는 학습용 반도체랑 지금 그리고 이게 실제 학습된 모델이 서비스나 여러 가지 적용되는 추론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추론용 AI 반도체만큼은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NPU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레벨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가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앞에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GPU 기업이라고 하지만 NPU도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NPU가 GPU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NPU,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독점 구조가 조금씩 깨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그 추론용 분야에서는 다른 NPU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NPU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레벨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서버린 AI가 중요한 부분이 이 기술 자립하는 중요한데 그 자립을 했었을 때 글로벌 레벨의 경쟁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다양한 산업의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국산 AI 반도체를 단순히 국산만을 이용하려고 쓰게 되면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글로벌 레벨의 경쟁력이 있었을 때는 국산 AI 반도체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학습용 반도체는 아직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레벨로 들어가도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구글 GPU가 학습에서도 제미나이3를 GPU 없이 학습했다고 하면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구글이 GPU 버전 7입니다. 버전 1을 2014년 19년부터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습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에 학습도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뒤면 충분히 3, 4년 정도 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 초능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 GDI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도 GDI가 저는 이제 그걸 AI 파워라고 보통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랜파워잖아요. 이 랜파워가 AI 파워로 전환되는 게 결국 이 AI 시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인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조선 그리고 방산이나 거의 모든 분야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 다 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아서는 아니고 결국 인적 자원, 랜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대에서는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이 랜파워가 없이는 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있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건설, 제조업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기차를 것은 랜파워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 AI 파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이 랜파워가 AI 파워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동안은 자본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자본만 있으면 AI 파워를 통해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GDI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파워가 결국 AI 퀄리티와 AI 퀀티티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모델이 누가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할까 해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는 거기 그 모델을 당연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AI 퀀티티, AI 인프라의 조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높은 AI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인프라를 갖추는 것가 중요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건설, 제조 같은 요소 기술이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GDI가 높아졌을 때 AI의 성능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다음에 AI의 성능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데 GDI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GDP나 어떤 그런 부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질문도 해주셨고요. 지금 AI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북부와 그리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만들어내는 이건 굉장히 큰 비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제가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쪽을 하고 있으면 이게 반도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의 시각에서요, 첨단 공정이랄지 아니면 HBM, VLC 아니면 또 AI 이런 쪽의 시대에 아까도 말씀하신 기술이 키포인트가 어딘지, 종목이 어딘지, 기술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인지 장비인지 또 앞에 얘기했던 전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김영호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기술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기술 다양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누구랑 협력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략을 세우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특히 좀 다르게 느껴지고요. 특히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랑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배우고 좀 더 깊은 논의를 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질문해 주신 그리고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미래 병목이 생길 수 있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기술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망 그 세 가지를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어디가 가장 큰 실제 병목이 될까를 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도 맞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중요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가 왜 지금 병목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목소리를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에 대해서 보면은 AI 시대가 되면서 기술이 뭔가 없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서 저희한테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 나갈 때 뭔가 모델을 가지고 이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메모리 경우를 보면 디지털 코스트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시급을 하고 그 도입하는 기술이 디지털 코스트를 전 세계보다도 더 낮추지 못하는 기술이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했을 때 부가적으로 얻는 게 전력이 더 저전력을 쓸 수 있고 성능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중요한 디지털 코스트를 저희가 무시하고 있으면 기술을 선택해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그렇게 제조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GPM도 뭔가 시장에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밸류에서 낮춰주고 제작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까 보시겠지만 미래 미국도 그렇고 전부 에너지 싸움인데 그 에너지 싸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전체적인 일단 코스트가 이분 높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채택을 해주고 그 가치가 따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기존의 강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 준비가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걸 같이 동시에 똑같은 리소스를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저희도 리소스가 함께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중국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어디가 핵심이 될까 그 기술을 보고 그냥 타겟팅 해가지고 길목지키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그 기술이 변신이 됐을 때는 저희가 하이닉스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술 관점에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 두 가지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가 거의 뭐 전기문의 하나처럼 엄청난 전기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저희 반도체입니다. 정말 전력이 적용되는 저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전출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기술의 싸움의 핵심이 되고 그런 기술들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산 캠프에서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뭐 여러 지자체나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지금 해왔지만 앞으로 또 저희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자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력은 대책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정부나 기업체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법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고 많은 도움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공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훌륭한 업체들이랑 저희가 기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EV 계약을 공급을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 경우에는 그걸 일본 회사가 잘해가지고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우리 회사에서 반도체사지만 훌륭한 과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이 많거든요. 그 박사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독해서 개발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전화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정부에서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받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 그걸 좀 나누어서 이렇게 작품사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이 반도체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다변화를 시켜주는 일이라 그다음에 정말 핵심이 되는 일들은 한국 내에서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고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가 아주 고민인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다른 각계의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주셨고요. 얼핏 그 지난 말씀 중에 다변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틀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한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 70년대 저희들이 5.15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그쪽을 거치면서 이게 요새 수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공부하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길만이 아니고 그 정부와의 그런 협업, 이일조가 까지는 그런 협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송국장님 기대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대비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위안지정비하게 상주시는 것일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 그 삼성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출품제를 했었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처가 아니라 그때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어떤 정부처가 친구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수부장 특별히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그 외에 또 이제 우소수 사태 2021년에 터지면서 그때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도 이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걸쳐있는 거예요. 도부분이, 후배부분이, 산업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부총리 저희 기획재정부가 충돌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사태, 어떤 저희 예상치 못했던 그런 궁금한 위기들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테스크포스보다는 좀 항구적인 조직이 또 정부 전체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좀 계획재정부 안에 저희 경제 궁금한 계획 방향이 생기고 법이 하나 만들었는데요. 경제 안보를 위한 경제 공급망,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고요. 법이 작년 6월달에 시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 조직이 합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고 매년 10조 원 규모입니다. 매년 10조 원 규모의 지금 기금을 지원을 지금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찬지 얼마 안 되는데 누적해서 이제 한 8조 넘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왔고,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저희 경제 안보 품목이라고 지금 저희 비밀로 관리하고 있긴 한데 경제 안보 품목 한 300여 개 이상 경제 안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품목과 연관된 또 사업자들이 있어요. 선도 사업자라고요. 선도 사업자를 저희들이 2차례 지원해가지고 188개의 선도 사업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도 사업자들한테는 아주 낮은 두 번째 수준의 낮은 초점 대출을 받고 있고, 다음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 활용,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위기 포착 예방을 위해서 또 주기용도 시스템 EWS도 좀 저희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EWS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대응하는 우리 친구 같은 그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나오는 게 이런 어떤 순간 그런 분야의 반도체나 AI나 지금 서프라이체인 밀체인이 너무 더 옆에 있어서 한 곳에 공공이나 촉구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로서는 이 공공 지점에서의 기술이나 또 어떤 소재 또는 공부에서 위협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로부터 함께 총괄된 통합 거버넌스로서 대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K8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희들이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기술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가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통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첫 번째 화두를 띄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하신 말씀거든요. 아까 다른 하나는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이제 시장이나 우리가 월급 가수되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 이제 유명한 중국에 이렇게 집중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동남아를 거의 뭐 우리가 쪽에 존재감이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단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는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아까 이슈가 했던 그 전력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우리 전 산업에 지금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력 상황을 한번 제가 봤더니만 최근 한 2배, 미국의 2배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뭐 GPU가 아무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지하신 두 분 중에 시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기술이 이제 AI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AI 어떻게 보면 인프라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우리가 잘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첨단 바이오 제조 분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 자체는 미주 전략 경제 속에서 한국이 어떤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AI 인프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특히 하드웨어라든지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칩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가 방법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 제조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제 우리가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첨단 바이오 제조가 중요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 제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앞 세션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질문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뭘 하나 찍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조 그리고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맨파워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한 게 필요하고요. 오늘 키워드가 됐던 AI를 쪽에 접목해서 없지 않은 그런 좀 제대로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다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상배 교수님이 아마 그쪽에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우리 회사가 뭔가를 팔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뭔가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하게 그렇지만 즉 글로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할 것인가 기존에 이중에 들방에 특히 이제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가 철저히 대제하고 갈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어려운 질문을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 발표하신 분들이 어려운 질문을 받고 발표하시는데 토론자들이 굉장히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말씀드린 방패제에 대한 토론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글로벌 레벨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팀 AI에서 그런 AI를 제조업으로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도메인에 적용하는 계획에 대한 어떤 균형 그런 데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굉장히 주요져 있는 게임을 이 판에서 잘하고자 하는 게임과 함께 이 판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게임 체인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그런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계속 수세에 돌리고 방어적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게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어떤 집단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것을 좀 궁금해하는 싶어서 우리 권석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컴퓨팅 메모리라든지 또는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6비트냐 8비트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하면서 성능을 높이되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멀리 보고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가야 된다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권유수 있게 좀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소문 AI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극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완전 자립을 하겠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150년 전에 서해 근대적인 의미에서 지연치 무엇이 있기에 영통국가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고 지금은 그런 생각은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글로벌 경쟁에 걸쳐지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개방적인 수도 아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장비로 쳐서 막으려는 그런 식의 마인드보다는 우리가 나의 힘을 들어서 무심력을 들으려고 하는 식의 발상으로 피지축구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100년, 200년 전에 그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학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의 균형감 같은 거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각이 되는 뭔가 해결되긴 하지만 글로벌한 트렌드와 생태계와의 연구소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균형감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 이병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더 좀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컴퓨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더 앞으로 수식어로 붙여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나 환경 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이 로드맵의 한 가운데에서 혹은 제 앞에 컴퓨터에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 하나서 없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면서는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던져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불안하겠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인구가 축소가 될 것이고 올라가게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도 들어가야 돼요. 인프라도 해야 돼요. 이 컴퓨팅에 대한 리더십 포지션은 어느 정도는 이런 오픈마인드로 개방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자체도 개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좀 브라이트 마인드에 대해서 외국 이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개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치 예전의 이소 사이의 신냉전 구도와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디클러스터링 혹은 디커플링 같은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는 이 어느 방향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3세계라고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오고 있는 나라들 저희가 보통 통칭하는 이런 이머징 이코노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인구 대국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5% 혹은 10%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었는데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소설이나 AI 하시고 AI가 가지고 하시고 그런 이제 베트남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는 산업에 그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국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하고 혹은 중국하고
부담돼 있고 거부감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그레이저를 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소셜 AI뿐만 아니라 그런 AI를 저 벤트에서부터 맞춰줄 수 있는 이른바 전 주기형 AI 생태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연합 핵심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셜 AI를 잘 정리해야 되는 중 하나가 이게 너무 소셜이라는 강조가 다양하고 소화하는 그런 우려를 보면 안 됩니다. 불과 한 세대 전쯤에는 이 일본의 반도체 사업이 너무 일본향의 반도체 어플리케이션만 빠지다가 글로벌 표준에서 글로벌 모델에서 분기가 되기 시작해서 좀 약간 밸런트로 수업하던 그런 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셜 AI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경험을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아까 우리 시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DI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야만 다시 돌고 돌아서 GDP로 올려낼 수 있는 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엔진으로 침을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제조업이나 정말로 필요함이 있는 그런 산업혁신 사업이 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AI가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느냐 우리 오늘 모바일 시스템이 제철에서 나오는데요. 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AI 모델이 지금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에너지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뭔가 AI에서 연결될 수 있는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차곡차곡 축적되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펌핑을 하시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이기도 하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 어느 편에서 서포트를 안 하는 이것이 이코노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서 워낙에 이 발전이나 소비자 문제가 복잡하다면 이런 바이낸스 같은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나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솔루션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믿을 수 있고 좀 더 이 비전전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 SR 같은 발전을 위해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에너지 기술을 적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단기적인 에너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LNG나 호소 발전 단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태양광 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 플러스 하이브리드 ESS 같은 조금 더 복합적인 에너지 솔루션들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는 타임스케일을 나눠서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가 단순히 우리나라 자가용 공용면의 수준을 넘어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메모리라면 이걸 우리가 파스타한 편이 돼서 나갑니다. 우리가 공급으로 줘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인공지능, 그 중에서 핵심이 인공지능 연산에 대한 인프라에 만약에 중심을 주고 싶다. 그 중심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모리 셀렉팅한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설정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그게 중요하다. 한국에 와서 하십시오. 한국에 메모리 분쟁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SAAS 개념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Why not NAAS? 메모리를 대하면 기가바이트나 혹은 어느 정도의 블락바이트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클라우드의 개념 자체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로 확장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갈 가고 나면 오히려 이제 에너지부터 에너지를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세대의 메모리에서 훨씬 더 에너지를 줄여서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이렇게해서도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선정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런 미중 사이에서 정말 그냥 단순히 어떤 펑키 방식의 종합 패키지를 선물하고 인프라를 수출하고 아주 좋은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 좋은데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너무 소극권으로 쏠려 있었던 글로벌 차세대 기술들에 대한 R&D
이상배우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에 자립이라든지 다변화라든지 전략적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예상하지 못한 시정을 향해 왔을 때 이 경제가 스탑할 수 있다. 지금 그게 가장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다변화 관련해서 특히 다변화라는 말은 좋지만 실제 다변화가 계속 가능한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스탑파일링이나 기축하는 게 현실적이고 또 다변화 하고 싶지만 그것을 좀 중기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 이런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기술 개발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 주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전력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전력은 다 해야 된다.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산업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력이 굉장히 희한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원래 그 플로어에서 청중 분들한테 두 건의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두 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네,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질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요. 엔비디아의 투자가 어떻게 표준화로 가려고 하는데 이에 대비를 우리 기술사의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안이 있을까요? 네. 누가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 투자를 비롯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AI 연구자들이 지난 거의 10년 이상 엔비디아 제품을 AI 연구에 하드웨어로서 표준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어떻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 AI 연구에 있어서 말씀 주신 투자를 직접 코딩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은 될까 말까 사실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많은 AI 연구들은 이 AI 쪽에 표준으로 쓰이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엔비디아의 투자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맞지만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이 반 엔비디아 지명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구축을 한지 꽤 오래되었고요. 지금 이미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TPU도 그런 투자를 전혀 하는 사람은 지금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굉장히 강력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AI 반도체 개발함에 있어서 글로벌 레벨에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 표준 소프트웨어 스택이 다양히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로벌 레벨로 표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 파이프스나 리닉스라든지 VL이나 인터페이스 그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인데요. 그런 공통의 프레임들과 국내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잘 포함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포함해서 충분히 이 국산 AI 반도체가 경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미국, EU 등과의 국제 공동 R&D 및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하면 히토류 요새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해서 4월달에 나오고 지난해도 10월달에 이때 또 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실 히토류가 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문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을 제외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 만들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빅토리 관련된 지금 사실 너무 중국이 원재료 원광서부터 지금 채굴 원광, 정재료까지 다 중국이 다 걱정하는 상태인데, 좀 차근차근 이제 다른 나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서 빅토리를 정제를 할 수 있는,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정제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약간 지금 다변화를 위한 어떤 그런 특정 기술이나 어떤 그 품목들로 좀 저희들이 그런 어떤 특정 부분에 특정 유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전략들을 지금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너무 이상한 주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말씀 조금만 첨언을 좀 드리면요,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유쾌하게 기술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어떤 공급망 연결할 때 그런 포가 없으면 그쪽에서는 막 굉장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했으니까 너무나 큰 주제가지고 충분히 아마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발제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히토리도 뭐 지금 얘기지만요, 니클, 리튬, 코발트 등등 공급망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인과 동시에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국가와 정부와 기업과 또 영국의 함께 모두가 이렇게 합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기업을 국가 시큐리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AI도 이야기하면 일자리에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공부하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수록 국가적인 그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도 이제 협업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원팀이라는 게 왜 유행하니까 저는 원 빅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빅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더 풀어서 가고요. 또 그 원 빅팀이 원 골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미래를 밝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일곱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두 번째 세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